안녕하십니까. 민주국가에서 공직선거는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그런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6.4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정부를 맡게 될 시장, 도지사와 시도의원, 시군구 단체장과 시군구 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정치적인 의미도 작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총선 대선에 이어 3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겨레는 6.4 선거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내다보기 위해 특별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한겨레TV가 함께 진행하는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 집중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새누리당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혜훈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이혜훈 후보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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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인터뷰는 그 정치부 김경옥 기자하고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지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한겨레 신문사에 좀 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겨레 평생 애독자인데 신문사에 와보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개인적으로 좀 평소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마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는데 사투리를 거의 안 쓰시는데 무슨 비법 같은 게 있으십니까? 사실 이제 저희 부친이 충청도 제천 분이시고요. 네. 본가가 거기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시라 학교는 이제 마산에서 다니지만 방학 중에는 아버지 임지를 따라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학 중과 학기 중과 이게 계속 섞이면서 말이 많이 섞였습니다. 지금 서울 표준말을 쓰고 계시는 거죠? 뭐 표준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많은 분들은 뭐 섞였다고도 그러고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구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직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이 현직 시장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김황식, 이혜훈, 정몽준, 가나다 순입니다. 네. 세 분이 이제 도전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4월 30일에 이른바 원샷 경선으로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이혜훈이 시장을 해야 한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도하신문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대선 전초전이다. 그래서 다들 사활을 걸고 무슨 이름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뭐 완전히 그냥 전쟁이 붙었다. 그렇죠. 이렇게 다들 신문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묘하게 서울시장 자리는 대권을 가는 디딤돌처럼 되어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도 그랬고 저는 이거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 대권에 가는 디딤돌로 대권 노름판으로 만드느라고 시민들이 그 아깝게 내는 혈세들을 낭비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수천억짜리 대형 건축물을 세우고 또 어떤 때는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자기 대권 스케줄에 맞춰서 너무 무리하게 날짜를 앞당기고 추진하시다 보니까 필요한 사업조차도 엉망이 돼버리고 네. 어그러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권시장, 대권의 정신이 팔려서 시민의 삶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이런 시장들은 서울에서 손 떼라,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다른 분들, 저 이외의 모든 분들 지금 다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아실 겁니다. 네. 그런 시장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삶을 1년 365일 24시간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만 올인해서 집중할 사람이라는 거 시민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약속을 내놓으신 걸 잘 살펴봤는데요. 경제시장,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재정하고 금융, 이런 정책負担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 어떤 정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요? 네, 서울은 사실 뭐 굴뚝산업을 검은 연기를 풀풀 풍길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1차 산업인 농업을 할 수도 없으니까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뛰어다니면 결국 어느 것도 못하고 끝나는 거죠. 선택과 집중. 서울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할 수 있는 거 저는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관광, 의료, 금융. 네. 근데 사실 한류의 나라 코리아인데 막상 한국에 오면 한류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어렵고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금 같은 것도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거죠. 페루에 가도 두바이에 가도. 근데 막상 서울에 오면 대장금을 항상 자기가 직접 차려볼 수도 없고 받아볼 수도 없고 먹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대한 한류 메카를 제가 어디다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묘하고 청계천이 이어지는 그 자리에 거대한 한류 메카를 만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년 365일 K-팝이 공연이 되고 대장금을 자기가 차려다 보고 먹어도 보고 산상 바다도 볼 수도 있고 모든 한류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류를 1년에 1시간에 별에 쏜 그대를 중국 사람들이 6억 명씩 시청한다는데 네. 1년에 2천만 명 모시고 오는 거는 일도 아니죠. 물론 중국 관광객만 모셔오겠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퍼져 있는 한류를 제대로 저희가 팔아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관광하고 또 의료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류가 경쟁력이 있는 건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네. 의료도 인재강국 코리아에서 가장 소위 똑똑하다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데 이과에서 의대를 가죠. 예. 네. 저희가 쇠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먹는 이 섬세한 손기술의 나라잖아요. 네. 그걸로 저희가 그 반도체 세계 1등 한 거잖아요. 물론 삼성도 노력했지만. 네. 근데 이 의료가 제일 좋대. 문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의료가 제일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자기가 나가서 내가 심장 판막 수술을 제일 잘합니다. 얘기해도 누가 믿어주고 그 사람 말을 믿고 자기 생명을 맡기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근데 문제는 공신력과 신뢰도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서울이라는 이 브랜드 파워. 서울시장이 의사 수백 명, 병원 수십 개 모아서 이걸 세계에 팔러 다니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보증을 일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개 기능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계 외국인 환자들을 끌어오는데 외국인 환자는 돈 많은 분들이라 한 분이 오면 혼자 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 사람이 오죠. 수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네. 그분들이 여기 와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돈도 쓰고. 근데 문제는 우리 의사들이 개원 겨우 하셨는데 무슨 엄청난 입원 시설이나 숙박 시설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거대한 메디테를 서울 곳곳에 세워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개원만 겨우 하신 의사들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나 이런 거는 서울시가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네. 좀 긴밀한 협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집권 여당 후보가 이걸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당 시장님보다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관광 관련해서 한두 가지 간단한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으로 늘어나는 직업은 과연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을 누가 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자영업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숙박업이든 음식업이든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게들이든 이건 다 자영업이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또 그중에 일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요.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찬밥 더밥 안 가리는 굉장히 절박한 분들에게는 이것도 좋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한류 콘서트장을 염두에 두고 계신 장소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세운상가 자리를 저는 거기를 폭이 90m, 길이가 1m 되는 거대한 도심공원, 3만 평 규모의 도심공원을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아래 공간, 일종의 지하 대도, 거대한 지하 왕국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래 한류 메카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 있던 세운상가에 입주하고 계시는 상인들에게는 한류 메카와 함께 거기에 상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는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청계천을 철거하면서 청계천에 계시던 상인들에게 저 외곽으로 가시라고 보냈죠. 하시는 바람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거기는 완전히
상권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도심 한가운데 재창조가 되는 아주 좋은 자리에 우선 입주권을 드리고 그 주변은 지금 현재 이제 박원순 시장님은 현상 유지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1950년대 형성됐던 그 도심이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은 도심을 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보면 서울시 산하에 서울시 건물인데 곳곳에 16개 건물이 흩어져 있거든요. 뚝섬에도 하나 있고 서소문에도 하나 있고 태평로에도 있고 을지로에도 있고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서울시의 민원을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불편한 상황인데 이 서울시 건물들을 바로 옆 건물, 옆 블락에다가 다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타운을 거대하게 조성하면 도심에 관공서가 들어오면 주변에 여러 가지 상가가 활성화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거대하게 도심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혜원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강북의 세운상가 그 근처가 뭔가 상전 활성화되고 일종의 도심의 재창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그림이. 자, 김경욱 기자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김경욱 기자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 서울시청을 3년 정도 출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주거 이런 관련해서 질문을 긴장이 되네.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기 가볍게 이 후보님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가장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모르시냐? 예. 그 여성 전용 칸이 네, 그래요? 이름 바로 밑에 그래요? 떠오릅니다. 예. 최근에 그 지하철에 여성 전용 칸을 도입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시면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찬반이 시끄러운 모양이네요. 네. 돌이켜 보면 2011년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 이 후보님과 마찬가지로 2호선에 이 여성 전용 칸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이게 폐기가 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안전칸이었어요. 예. 여성 전용 칸이 아니고 여성 안전 칸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남여가 다 같이 탈 수 있어요. 여성만 타는 게 아니라 지하철 2호선의 심야 시간대에 아주 밤 늦은 시간대에 5번, 6번 두 개를 남녀가 다 같이 탈 수 있다. 여성만 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대신 여성을 좀 안전하게 배려해드리는 일종의 지하철 보안관도 같이 태우겠다. 이런 계획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론이 좀 시끄럽다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금방 철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계획인 게 남녀가 같이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한 칸만 하겠다는 거예요. 5호 칸이 되든 6호 칸이 되든 제일 가운데 있는 한 칸만 먼저 지정을 하고 2호선에만 일단 먼저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 근데 이 칸에는 여성만 타고 남성은 못 탄다. 근데 남성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 할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남성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10개 칸에 남녀가 다 같이 타는데 여성들을 한 칸에 태우면 다른 칸에 타야 될 여성들이 글로 빠져나가고 나면 다른 칸에 남성들이 파실 때 조금 쾌적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으실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에게 왜 여자만 특대하냐 하시지 마시고 다른 칸에 타시는 남성에게는 더 여유로운 자리가 생기셔서 남성들도 편리해지십니다. 네. 특별히 여성에게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하실 의도가 있는 남성이 아니라면 특별히 불만을 가지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서울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관련해서 여성 전용 칸 말고 또 그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또 내거셨습니다. 네.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119나 112에 자동으로 전송하게 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고 피해를 줄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송을 하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만 가지고 이게 과연 실행이 가능한지를 제가 여러 이제 IT 업체에도 물어보고 또 이제 교통개발연구원에도 여러 자문을 해보고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IT 업체들은 이거 하면 자기들이 또 용역도 하겠다고 저한테 해서 제가 용역을 줄 만큼 돈은 없어서 용역을 시키진 않았지만 여러 업체 해보니까 당장 자기들이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많아요. 이 프로그래밍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서울시에 이제 제가 또 다른 하는 공약이 CCTV들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대에 수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용지물인 걸 시민들이 잘 모르십니다. 이게 단련은 있는데
통합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 첫째 이 모든 달려있는 서울 시내에 수천 개씩 달려있는 이 CCTV를 통합 관리를 하겠다. 이게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이 통합 관리되는 CCTV를 112와 119랑 연결시키겠다. 이게 제 두 번째 공약이고요. 이렇게 연결된 CCTV에다가 차량들이 다 달고 있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를. 버스는 100% 장착, 택시도 100% 장착. 그 다음에 일반 승용차는 현재 조사해 보니까 50%인데 이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사고에 연루된 차량 중에 최소한 한 대 정도가 블랙박스가 있을 확률은 거의 100%예요. 그러면 딱 사고가 나는 순간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을 바로 CCTV를 통해서 119와 112에 전송이 되게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바로 받자마자 112와 119의 팝업창으로 뜨게 된, 저희가 이제 하나를 시범 사례를 한번 샘플로 해봤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렇게 팝업창으로 떠요. 그러면 모니터 요원들이 이걸 보고 있다가 사고 상황이 사람이 쓰러져서 출혈이 많다. 이 정도 되면 저렇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면 장애가 되거나 사망이 되거나 하잖아요. 바로 119에 어떤 장비를 탑재해서 바로 보내줘야 되는지가 금방 나오니까 금방 급파가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야 신고 접수를 받고 거기 위치가 어디요? 양화대로 남단 몇 미터 어디라고요?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가니까 문제는 대부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고 상황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갖고 이게 사고 처리도 지연이 돼서 인명 손실도 많고 또 많은 경우에 가서 겨우 처리를 했는데도 마비가 된다든지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네. 뉴타운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뉴타운은 이명박 전 시장 때 시작됐죠. 시작되면서 말 그대로 광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곳곳에서 폐허로 변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뉴타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75% 이상이 정말 하고 싶다, 우리는 간절히 하고 싶다 하는 곳에는 지금 부동산 경기도 가라앉고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건 때문에 안 되는 곳들이잖아요. 거긴 날개를 달아드리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개를 달아드리겠다. 근데 또 반면에 주민들이 우린 도저히 못하겠다, 마음이 변했다, 해제하기를 원한다. 근데 해제하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해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곳에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 이 투트랙인데요. 이제 먼저 날개를 달아드리는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과거에 부동산 경기가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시절에 이제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네의 사정은 잘 감안을 안 하시고 기반시설 계획이라는 것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신 곳들이 많아요. 동네는 집들이 20평, 30평짜리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있는데 그 여건은 안 보시고 막 도로를 엄청나게 넓게, 공개공지도 무지하게 넓게, 공원 녹지도 넓게, 또 공공청사 동사무소 같은 거는 막 호화청사 될 만큼 넓게, 이런 경우는 그 기반 시설을 다 감당하고는 자기 가진 땅의 40%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는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저는 이 모든 기반 시설 계획 기존의 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축소 재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해드리겠다. 이게 제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공공조합원 제도를 도입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 지역에 가면 국공유지가 꼭 있습니다. 주인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덩어리 땅, 큰 덩어리 땅에 대해서는 조합 보고 선매입을 하라 그러면서 보상비를 내놓으라 그래요. 수십억, 수백억인데 조합이 돈이 당장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거든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조합원 자격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좋으냐면 조합원 자격을 드리면 선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상비가 안 들어가죠. 근데 그 대신 조합 총회 와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 골치 아파지니까 조합원 총회는 못 들어오신다. 그 대신 조합원 자격은 주겠다. 이러면 돈 안 들어줘도 좋아요. 엄청난 보상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청, 구청이니까 인허가 받으러 다니는 게 다 시청, 구청에 인허가 받으러 다니시잖아요. 3, 4년씩 안 걸려요. 조합원이 시청, 구청인데 빨리 가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청과 구청이 조합원이니까 시공사, 시행사가 돈을 뒤로 빼돌리고 부정과 비리를 마음대로 못 저질러요. 없어서 좋아요.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설사 부정과 비리가 생겨도 지금처럼
변호사 비용을 수십억씩 쓰면서 재판 가서 1, 2, 3심 4, 5년씩 가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됩니다. 변호사비 1원도 안 들이고 그냥 공공검사 내려보내서 한 달 정도 걸리면 딱 해결을 해줄 수가 좋아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제도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예,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네요. 1박 2일로 말씀을 네. 해달라고 해도 사실은 다 들을 수가 없고요. 지금 경선, 당내 경선 구도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김황식, 정몽준 후보에 좀 많이 밀리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뒤집으실 수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전체 우리 경선의 100점 중에 20점입니다. 네. 나머지 이 100점의 2배 반이나 되는 게 이제 당원들 투표죠. 50%죠? 네. 당원들은 누가 당을 위해서 헌신했고, 누가 또 박근혜 정부와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서울시장을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어떤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어떤 인간 됨됨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편이죠. 이혜훈 후보님을 돕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선대위원장을 뭐 누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 좀 있나요? 저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오랫동안 뭐 이미 정해져 있는 분이 있죠. 근데 이제 발표를 저희가 언제 할까 그러고 있는데, 네, 그러시군요. 뭐 강인섭 전 장관님이시고 네. 재선 의원도 지내셨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셨고 우리 친박 그 조직인 서울 희망포럼 뭐 저기 대표셨죠. 젊은 때 기자를 하셨던 네, 분이죠. 네, 네, 네. 기자도 하셨고. 그 조직에 아무래도 네. 좀 강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 중에 좀 돕는 분들이 계십니까? 네, 저희는 뭐 그래서 21병을 지난번에 저희가 뭐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캠프 개소식을 할 때 이미 발표를 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예, 48명 중에서 사실 당협위원장들이 보면 누구를 돕는다고 잘 어렵죠? 표명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48명 중에 표명을 하시는 분이 절반이 잘 안 되죠. 근데 저희 21명이 표명을 하셨으니까 뭐 사실 표명하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정도일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한 가지 이혜훈 후보님의 강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이제 토론일 텐데요. 경선을 위한 텔레비전 토론 같은 게 좀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좀 답답합니다. 불과 이틀 전에 새 후보의 총괄본부장이 모여서 4월 8일을 첫 토론에 이제 모 방송사와 네. 합의를 해서 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후보 측에서 계속 이 합의를 미적거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정했는데 토론을 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후보는 본인이 토론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도 하셔놓고는 앞으로 하시는 공개적인 말씀 다르고 뒤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지. 네. 그래서 두 후보에게 정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게 공개적으로는 또 토론을 거부한다고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뒤로는 자꾸 뭐 토론 방식에 대해서 4월 8일이면 바로 다음 주 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공중파를 해야 되니 뭐 또 다른 종편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자꾸 이런 실무적인 거를 이제 꼬투리를 잡으면서 4월 8일이 내일 모레인데 자꾸 지금 이거를 뒤집으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 답답하고 네. 그러면서 또 하신다는 말씀은 경선 기간에 토론을 해야 되냐. 아니 경선 기간은 11일로 잡혀 있는데 10일 동안 4번의 토론과 3번의 합동연설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토론을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당심과 관련해서요. 새누리당 당원들이 아무래도 좀 약간 보수 성향이신데요. 지금 대통령이 여성이신데 서울시장까지 여성이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까요? 우리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당원들이 네. 심지어 진보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진보당에서도 상상도 못한 여성 후보를 냈고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당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건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자신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희는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 이 대한민국에서는 후보의 성이 여성이냐 남성이냐를 따지는 시대를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후보가 역량이 있냐, 자질이 되느냐 이것만이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충 질문 좀 해주실까요? 예, 직설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황식 후보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만 꼽아주시면. 예, 장점은 보면 굉장히 차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혈질이나 이런 거보다는 차분하고 꼼꼼한 그런 성격이 저는 굉장히 장점이신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지금까지 60 후반이신데 어떻게 보면 거의 70년을 살아오신 인생이 임명직만 하셨잖아요. 임명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시키는 일만 하셨다고 풀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법관을 하시는 것도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고 네. 총리도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신 일을 수행하시는 거고 시장이란 자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반대의 일이거든요. 미래를 이뤄내는 것이고 창의적인 시정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란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문이 남아있는 거죠. 네. 정몽준 후보는 어떠십니까? 정몽준 후보의 장점이라면 굉장히 이제 다이내믹하죠. 여러 경험이 있으시고 뭐 스포츠인이시기도 하고 또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기업 경영도 해보셨고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많으신 건 그분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현재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으신 거잖아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아, 예. 네, 네. 그래서 김황식 후보도 그렇고 정몽준 후보도 그렇고 최근에 그 행보를 보면 친박임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혜훈 후보는 원조 친박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두 후보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친박임을 굳이 의식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하고 팔려고 한다는 건 아니란 뜻이죠. 나이키가 뭐 나이키라고 굳이 얘기하나요? 나이키가 아닌 유사 상표들이 나이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죠. 네. 예.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그 시정을 한번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좀 잘했고 네. 무엇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파 세모녀 자살 같은 것만 보더라도 빈곤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의식이 공동체가 파괴되어서 우리 구성원들끼리 소외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 이런 부분에 저는 깊이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의식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제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또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도시라는 것은 끊임없이 발전해야만 되는 것이지 발전하지 않으면 다른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자동 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존의 문제를 보듬지 않으면 이거는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직무를 놓치는 게 되는데 일자리 문제, 전월세 문제, 생존과 직결된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홀하셨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치적인 현안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민주당하고 안철수 의원이 통합을 해서 새로 만든 정당인데요.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야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그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는 것이다, 잘못하는 것이다. 글쎄요, 이제 뭐 약속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긴 하시는데 처음에는 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저당과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그러시더니 다시 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당과 합한다는 것은 무슨 일인지 전 도저히 모르겠고요. 네. 도저히 명분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근데 어쨌든 무공천 때문에 합한다니까 기가 막힌 것은 그 당은 소위 민주당이죠, 전신이. 네.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시려면 그러면 대선이 끝나고 나서 두 번의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그때 공천을 왜 했죠. 그때는 공천을 하셔놓고 그때 새누리당은 공천을 안 했습니다. 약속 지킨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위험 부담, 선거에 지는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천을 안 했죠. 근데 본인들은 그때는 다 공천해놓고 왜 이제 와서 뜬금없이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공천을 안 한다 그러고 새누리당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당이다라고 비난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당의 이런 그 공식적인 행보와 상관없이 저는 끊임없이 공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온 사람이고 그때 당시 대선 공약에도 찬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당은 공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정했기 때문에 승복을 하긴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 지금 이 무공천, 강천하지 않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는 동의는 어렵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네. 야당이 기초선거 공천을 안 해주면 새누리당이 큰 이익을 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구청장 대부분 새누리당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꼭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현역 그렇죠?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치권의 일차적인 잘못 때문에 빚어진 정치 무관심 때문인데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고 어떤 후보가 어떤 이력과 경력과 자질을 가졌는지 시민들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본 이름만 찍기 때문에 현역이 4년 동안 온갖 선거운동을 다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장 직무를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었습니다. 4년 동안. 사업하고 예산 쓰고. 그래서 들어본 이름은 구청장 현역밖에 없습니다. 서울 시내 5개 빼고 20개 구청장이 다 민주당 현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 결과는 어느 쪽이 더 구청장이 많이 당선될지는 아무도 알 수 아무도 알 없습니다.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참 됐는데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따로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독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당 지도부가 다 같이 뵐 때, 그때밖에 뵌 적 없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명이 모여서 행사할 때 그런 때밖에 뵌 적 없습니다. 따로 뭐 어떤 애정 표현 같은 것도 나눠하시던가요? 그런 스타일인 아니시죠? 분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저도 대통령을 만드는 데까지 제가 뭐 정치 생명을 걸고 고생한 건 있지만 네. 그걸로 끝나야지. 그러고 나서 뭐 대통령을 뵈려고 전화 연락을 하거나 하면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희생한 게 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원조 친박인데 지금은 약간 좀 멀어진 것 같다 이런 당내 평가도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마 그게 이제 제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일절 연락 안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저는 대통령 되시고 나서 연락하고 그럴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대체로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거야 뭐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보다 국민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지지율이 60%를 넘는 대통령이 왜 그렇게 높다고 보십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겠죠. 네. 국민들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내용을 조금만 따져보면 뭘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아마 있을까요?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외교 부분이나 대북 문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면서 어떻게 되면 굴종하지 않고 확실히 얻어낼 거 얻어내고 당당하게 하신다 이런 평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좀 지금보다는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좀 더 이제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성과를 못 내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께서는 아마 너무 자주 장관을 교체하시거나 하면 또 국민들이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고 국정 운영의 안정감이 훼손이 될까봐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성과를 못 내시는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선거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안 하실 텐데 네. 지방선거가 끝나시면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좀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로 어느 분야를 염두에 두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국민들이 가장 그 절절하게 간절히 바라는 부분은 경제 활성화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김경욱 기자, 이혜훈 후보님, 이 개인적인 스토리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게 많은데, 네. 아무튼 좀 부드러운 예. 질문을 좀 알겠습니다. 드려볼까요? 이 후보님의 학력이나 경력만 보면 예. 좀 딱딱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예. 엘리트 경제 전문가 예. 그런 경제가 이미지가. 하도 숫자만 쓰니까 다들 딱딱하게 보세요. 예. 근데 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대방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부터 성격이 좀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정치에 입문하시고 난 뒤에 좀 많이 바뀌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들 저희 동기가 340명이었는데요. 대학 동기들이.
제가 신문에 국회의원이 됐다고 이렇게 당선자 명단에 났을 때 제가 아닌 동명이인인 줄 알았대요. 제가 정치할 거라고 우리 동기들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원래 그냥 이렇게 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스타일이지 정치하는 스타일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 늘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든 가족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제가 워낙 그 신입생 담당이에요, 평생. 그래서 누구나 오면 어떻게든 좀 데려오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평생 좀 몸에 배어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경제학자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정치인이 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정치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고요. 정치를 평생 정치면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민중당, 민정당, 민자당 당 이름이 맞는지도 좀 헷갈리는데 이게 같은 당인지 그 중에서 두 개는 비슷한 당이고 하나는 아마 다른 당일 거예요. 누가 비슷한 당인지 아직도 헷갈리고 잘 몰라요. 정치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자문하는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회, 청와대, 정부 이렇게 많이 자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청와대나 정부는 얘기도 통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막 역설을 하면 공감도 해주시고 근데 이 국회가 제일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 생각도 안 했을 때 이제 당이 필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젊은 여성 경제통이 필요해서 개혁 공천을 해야 되니까 서초갑이라는 데 나가지 않겠냐고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고민을 할 때 딱 떠오른 게 제가 이제 평생 여성으로서 일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굉장히 세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말 이런 세상은 안 되겠다. 이런 것도 한 마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마음에는 이 국회가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그 두 가지 생각이 합해져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내가 그래도 법안을 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도장은 마음대로 찍겠지.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 시아버님께서 사선 의원을 지내셨고 하셨던 그 김태호 전 내무장관님이신데요. 보통 집안에 정치하시는 분이 계시면 좀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보께서는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아버님 때문에 저희 남편이 죽어도 정치를 안 한다가 된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동생들이랑 그 가족들은 다 그래요. 저도 사실 정치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시아버님 모시고 이제 시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다 보니까 정치인 집안의 며느리는 이거는 그 도우미 아줌마 아래 군번이거든요. 그래서 늘 그 지역구 손님들 뭐 이런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세운 수칙이 집에 절대로 지역구 구민 오게 하지 않는다예요. 지역구에서 예를 들면 저희 시아버님 때 저희가 모시고 살면 하루에 떡국을 600그릇 이런 건 기본이거든요. 네. 허리가 펴지질 않아요, 나중에는 저녁 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정치하면 집에서 떡국 끓이지 않는다. 그건 제가 정말 넘버원 수칙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서울시장직을 대권 후보 디딤돌로 삼는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근데 또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은요, 서울시장을 잘 하면 또 국민들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가 오면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제가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그럴 만큼 제가 그런 기회가 저한테 올 리도 없겠지만 저는 다른 분에 대해서도 그분이 정말 서울시장을 하시는 동안 온전히 서울시장에만 몰두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박수 받으셨고 그래서 서울시장직을 그만두셨는데 모든 시민들이 너무 잘하셨으니까 대통령 나와주세요. 그래서 모신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시장을 하시는 동안 마음이 콩밭에 가 계셔가지고 이 시장 자리를 대권 노름에 이용하시는 그런 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박원순 시장도 박원순 시장을 하시는 동안에 오로지 대권 전혀 염두에 안 두시고 시장에만 올인하셔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셔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모든 시민들이 원한다. 그렇게 됐을 때 나가시는 거 제가 탓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개는 다릅니다. 선후 관계가. 네. 이 다음에 국민들이 이혜훈 후보님을 그렇게 평가할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이혜원 후보님은 이제 아드님이 3분 계시죠. 시아버님도 시부모님 모시고 사셨고, 공부 잘 하셔서 뭐 좋은 학교 나와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그러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슈퍼우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칫하면 이혜원 의원님 사례를 보고 이 세상 뭐 다른 여성들도 다 열심히 살면 저렇게 가능한 것처럼 아닙니다.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나쁜 엄마예요. 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가 우리 막내가 입학식 하는 날 제가 첫 선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입학식도 못 갔어요. 근데 막내가 입학하는 날이니까 학교를 처음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집으로 돌아오는지 잘 가르쳐서 보냈는데 애가 학교를 처음 간 날이니까 이걸 제대로 못 들어와서 그날 애를 잃어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선거 후 유세를 하느라고 선거를 하느라고 저는 돌아다니고 있었지만 애가 이제 당연히 입학식이니까 한 11시쯤 집에 와야 되는데 애가 못 돌아온 거잖아요. 밤 8시까지 애를 못 찾았어요. 네. 그날 선거는 다 집어치고 이제 애를 찾으러 온 잠원동, 반포동 다 돌아다니는데 애를 8시까지 못 찾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8시 반에 애를 찾긴 찾았어요. 하루 종일 쫄딱 굶고 그날 해피면 또 꽃샘추위가 있어갖고 눈까지 날린 날인데 그런 일도 애를 겪게 하는 나쁜 엄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여성들이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하려면 그 엄마 때문에, 나쁜 엄마 때문에 희생하는 아이가 있고 희생하는 남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서울시장이 된다면 네. 저 같은 나쁜 엄마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가, 그래서 제가 보육시설 2배로 확충하겠다는 거고요. 그러셨죠? 그래서 뭐 온갖 그 여성들을 위한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죽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나쁜 엄마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나쁜 엄마 없애는 세상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네. 참 예. 가슴이 좀 저도 가슴 예. 좀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고 사는 엄마들이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산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여성 대통령 만들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드느라고 뭐 검찰에도 몇 번씩 넘겨지고 공천 살생부마다 오르고 하면서도 기를 썼던 거예요. 네. 제가 그러고 나서 대통령께 뭐 연락도 안 드리고 하는 이유가, 제가 그러고 나서 뭐 대통령한테 연락드리고 하면 무슨 자리나 바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추한 꼴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시는데요. 네. 자, 이제 인터뷰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걸 준비해 왔는데 제가 눈치 없이 안 물어본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아닙니다, 주시죠. 아닙니다. 워낙 뭐 다양하게 많이 물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정책은 너무 이제 설명드리려면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그렇죠. 방송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죠. 혹시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인터뷰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혜원 후보님께서 저희 한겨레 텔레비전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시민들께 그리고 또 한겨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름이 거창한 후보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대권을 향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후보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를 챙기면서 어떻게 삶을 바꿔드릴지, 삶의 불편한 부분 하나하나를 챙기기 위해서 정말 360일 24시간 발로 뛰며 고민하며 챙겨드릴지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권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대권시장, 그래서 시민의 아까운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그런 시장,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서울 시민의 삶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장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겨레 스튜디오까지 나와서 좋은 말씀 주신 후보님 감사드리고요. 김경욱 기자, 또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겨레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특집 이혜원 후보와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환영입니다.